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2 남자 저기 쪼르륵 앉아 있는 3명 담임 맡고 있는 강성민 선생님입니다. 저희 지금 선교 프로젝트 다들 하고 있죠, 잘?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저희 애들도 한 명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데 선교라는 단어가 되게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가지고 이제 무감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김영상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소개해 주셨다면은 저는 오늘은 우리나라가 지금 있기까지, 동부교회가 지금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복음화하셨는지에 대한, 우리나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최초의 몇 가지 사건과 그리고 가장 굵직하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선교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님을 알고 있다, 손. 막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 뭐라도 뱉어봐요. 알고 있는 선교사님 이름 아무거나 뱉어봐요. 토마스 선교사님. 또 없네요. 네,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다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아니고요. 토마스 선교사님보다 한 30년 정도 먼저 오신 분이 계세요. 카를 귀슬라프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동인도 회사 들어본 사람, 역사 배울 때 동인도 회사 들어본 사람, 그렇죠? 그 동인도 회사의 배를 타고 충청남도 보령에 고대도라는 곳에 정박을 하면서 그 당시 임금이 순조였습니다. 그 순조에게 정식으로 우리가 통상을 하자 하는 그런 청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이랑 망원경 같은 선물들을 가지고 왕에게 보냈어요. 우리랑 같이 정식적으로 수교를 맺자. 그래서 그 서한에 대한 답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분은 계속해서 거기서 선교 활동하셨어요. 뭘 하셨냐? 한문으로 된 성경, 한문으로 된 전도 서적을 나눠줬고요. 그다음에 감자, 서양 감자를 재배하는 방법, 야생 포도를 재배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다음 환자들을 위해서 약을 처방하는 등 그런 서양 의술주도 많이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한자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배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가장 최초의 선교 사역입니다. 현지에서 일어났던. 근데 한문 성경이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죠. 사실 우리나라가 선교의 대상지로 된 건 그거보다 훨씬 더 됐어요. 더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도 전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이제 한문으로 된 성경들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역사는 조금 더 이렇게 뒤로 하고, 일단 최초의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이 땅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선교사님입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 제너럴 셔먼호 사건 들어봤죠? 역사 시간 배울 때? 뭐 미국에서 배 와가지고 막 쌈박질하다가 막 다 죽고, 그쵸?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탑승하셔서 통역사로 탑승하셔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셨고, 그 평양 대동강 일대를 지나다니면서 약 500권의 성경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죽을 때도 이게 야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 기독교 사에서 내려오는 자료들을 봤을 때는 우선은 그 나눠줬던 500권의 성경 중에 한 권이 여러 권을 이제 나눠주셨는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걸 가져갑니다. 성경을 받아서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고, 또 종이는 또 좋은 종이고, 이 엮여있는 걸 보니까 시를 잘 풀면은 이제 종이들을 다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 그 종이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자기 집 겸 여관에다가 이렇게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집이 이제 집 겸 여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묵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겸 여관이었던 그곳을 평양 최초인 교회 널다리공 예배당으로 내놓게 돼요. 그 자기 집 겸 교회를. 그렇게 해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누셨던 성경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할 때 그러니까 그 제너럴 셔먼호가 격침당하고 나서 사람들이 강가로 나왔을 때 그 강가에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죠. 그 중에 이제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일 때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권을 건넸다고 하죠.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받고 이게 뭔가 합니다. 그러다가 이 평양에서 시작된 이 예배당으로 시작된 여러 가지 운동 중에 전도를 받게 되고, 내가 이때 죽였던 분이 선교사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나중에 이 교회의 장로가 되죠.
그런 어떤 최초의 일들이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게 됐었던 때가 1883년 4년 요 시기쯤입니다.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조선 선교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좀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가능했냐? 자, 보빙사 들어봤다. 보빙사. 우리 한국사 시간에 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고 나서 조선이랑 미국이 수교를 하게 되죠. 그러고 조선에서 미국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게 보빙사죠. 그 보빙사가 1883년에 미국에 파견을 가서 그때 미국 감리교회 해외 선교부의 사절단이랑 해외 선교부랑 그 사절단이 교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미국 감리교회 해외 선교부가 조선 선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씨앗 중에 하나고 또 같은 해에 이수정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조선의 관리인데 일본에 잠깐 나가 있었어요. 그 통역관 겸 해서 일본에 나가 있었다가 일본 체류 중에 일본에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한테 한글 성경도 나눠주시고 한국어 교육도 해주시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분이 미국에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 내가 나의 이 땅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선교사를 파송해주면 내가 막 큰 힘은 없지만 내 모든 것을 다시 돕겠다. 그 선교사에 대한 서한을 한 장 보내게 돼요. 근데 그 서한이 기독교 주간지 또 선교 잡지 등에 쫙 실려서 전 미국 전역에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 헌금이 모아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서한을 보고 조선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던 시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런 시기에 이제 정식적으로는 미국 감리교회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오셔서 조미수 통상조약 이후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오셔서 김옥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개화파였죠. 김옥균을 통해서 선교회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교육 의료 사업에 대한 허락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의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간접적인 선교를 이제 우리나라가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개신교 선교사님으로서는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알렌 선교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알렌 선교사님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를 위해서 오신 거죠. 자, 그리고 1884년 12월에 거사가 하나 발생을 하죠.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이 열릴 때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이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개혁파가 그때 막 다 썰어 죽이고, 그렇죠. 자, 근데 그때 불이야라는 소리를 처음 딱 듣고 나서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뛰쳐나갑니다. 뭔 일이지? 하고 그러다가 개혁파의 칼에 맞아서 이제 목이랑 가슴 등에 좀 심각한 상처를 입어요. 그 민영익이 누구냐? 명성황후의 조카거든요. 그 명성황후의 조카를 민영익 씨를 알렌 선교사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왜? 그때 우리나라는 서양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외과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알렌 선교사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치료를 하셨고 그래서 낫게 되죠. 그래서 1년의 사건이 지나고 나서 그 알렌 선교사님이 고종의 신임은 없습니다. 명성황후의 조카를 이제 살렸으니까. 그래서 서양 의술을 조금 보급할 수 있는 병원과 학교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고종한테. 그래서 고종이 이제 광해원이라는 이제 병원을 세우게 되죠. 그 광해원이 며칠 있다가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중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이제 의술을 가진 병원으로, 그렇죠? 자, 그 제중원이라는 데가 세워지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선교하기 위한 거점이 생긴 거예요. 이 제중원이 이제 알렌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뭐 스크랜턴, 헤론, 하디, 빈턴, 에비슨, 맥라렌, 언더우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쪽으로 부임을 하세요. 정말 다양하게 고아 사역부터 시작해서 뭐 성경 번역, 의료, 교육, 여성, 노비 계층까지 정말 다양한 사역을 하셨었는데, 여튼 그 알렌 선교사님의 동역자였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제 제중원을 오셨다가 또 민간 의료기관으로 또 시병원이라는 걸 이제 우리나라에 또 개원을 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이 제중원은 우리나라의 건물과 땅을 반환하게 되고 그 제중원 사역을 물려받은 에비슨 선교사님이 세브란스라는 미국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기증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시병원은
우리 사립 시병원은 나중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이랑 의과대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튼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은 당시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두 분이고 그리고 아주 다양한 사역을 하셨던 이 두 분들은 원래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두 분 다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인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던 분들입니다. 근데 각기 다른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나라 땅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나라로 부르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수정 씨의 서한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들어오셔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출판 정말 많은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가 안식년이라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와서 평생을 살지만 고향에 한 번씩 가서 1년 동안 쉬다 오는 이제 그런 안식년들이 있거든요. 그 안식년에 미국에 가서도 강연을 하고 신학교를 방문을 해서 자기 후배 선교사님들을 한국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한국에 대한 걸 알리고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온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시죠. 이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역 뒤에는 언더우드 타작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언더우드의 형이 재정적으로 돕습니다. 그 후배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로 파송할 때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역에 뒤에서 형이 물질로 돕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사역들 끝에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학교들과 병원들이 생기게 되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뭐 조선 기독대학 그게 이제 연희 전문학교로 바뀌게 되고 연희 전문학교랑 세브란스를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되죠. 그게 앞에 연자랑 세자를 따서 그리고 배제학당 이분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인데 이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도 여기 출신입니다. 이화학당, 유경공원, 뭐 평양 숭실대학교, 숭실학교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이 이제 세운 학교와 병원 덕분에 우리나라에 근대식 교육들이 도입이 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인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조선인들이 충격을 받아요. 우리의 형인 나라,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인 청나라가 일본한테 졌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한테 졌네? 그래서 유교에 대한 어떤 한계를 느낌과 동시에 이 타이밍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근대적인 민족운동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당연히 이제 일제강점기 때도 기독교인 분들이 대부분의 항일운동을 많이 주도하셨죠. 왜? 이제 민주주의, 독립정신, 평등사상 이런 것들이 기독교 정신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들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 학교에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있어오고 결국에 이제 1948년에 본격적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국회 모임이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첫 그 국회 모임이 한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이 돼요. 그 식순이 당연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부탁을 하고 모든 사람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이 모임을 시작하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진짜 딱 복음화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한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 자체가 엄청난 이 뭐라 그래야 돼? 선교의 열매이자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의료 사역, 서양의 의술들을 보급해 주시고 또 교육 사역, 기독교 안에 있는 평등 사상, 또 민주주의, 독립 정신, 근대식 교육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립운동도 안에서 밖으로 도우시고 우리나라에 있던 일을 바깥에 알리고 또 로비해서 그때 이제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죠. 그래서 로비를 통해서 그 미국의 시선을 계속 우리나라를 돌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독립운동 뭐 할 거 없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에 가장 굵직굵직한 역사에는 다 조선 선교 역사, 한국 선교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사를 빼놓고서는 한국사를 설명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의 발전이 설명이 절대로 안 됩니다. 선교라는 게 되게 멀게 느껴질 수 있고 좀 세계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맨날 들어왔으니까 그냥 이제 무감각한 단어로 들릴 수 있는데 조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음화가 됐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됐는지 선교의 역사를 한번 쭉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조금 달라 보이실 거예요. 학교에서만 배웠던 한국사랑 또 교회사랑 또 비교해 보면 이런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이분들이 하셨던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리는 장로교 소속이죠. 우리나라를 선교할 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교회 이 모든 교단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살아가셨어요. 사역을 애초에가 언더우드 아펜젤러도 그 교단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감리교와 장로교가 서로 합의를 합니다. 우리 서로 선교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들을 나누자. 그래서 행정구역별로 어디는 감리교가 선교하고 어디는 장로교가 선교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성공의 교회도 와서 YMCA를 통해서 진짜 독립운동에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길러내는 일들을 하죠. 교단에 상관없이 교파에 상관없이 조선을 복음화하겠다. 또 하나님이 조선 땅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그런 어떤 서한 하나가 마게도냐인의 부름처럼 받아들여져서 조선 복음화에 대한 본격적인 일들이 시작이 됐던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릇과 마인드가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진짜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담았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이고요. 진짜 선교였고 우리가 세 가지들 이야기하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뭐 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치료해 주시고 그렇죠? 세 가지들이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후진국도 그렇고 지금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치료를 많이 이야기하시죠. 후진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의료가 보급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들을 생각할 때 또 세계복음화를 생각할 때 조금 더 선명하게 세계복음화가 이런 거구나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교의 그릇이 그냥 동부교회라는 하나의 개교의 수준 넘어서서 다락방이라는 한 단체의 수준 넘어서서 이제 한국 교회가 다 같이 그리고 또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면 세계 교회랑도 다 같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